제가 그 김우진 선생님의 그 희곡을 한번 이제 다 읽어본 적이 있어요. 작품을 하려고. 근데 이제 작품들이 좀 약간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희곡이 그리고 뭐라고 그러지 그 스토리가 딱 잡히지 않는 느낌? 그리고 이제 얘기가 약간 공산주의의 사상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드는 느낌적 느낌이 드는 그런 희곡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거는 또 이게 제 그냥 뇌피셜인데 본인이 부자인 거를 부끄러워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본인이 약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어떡해. 그러니까 겸손을 넘어서서 맞아요. 내가 부자, 내가 이 시대에 자괴감이 드는 건가? 내가 이 시대에 내가 부자로 살아간다는 건 부끄러운 부끄러운 일이다. 거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 지금 그러니까 그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파편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개 널려 있잖아요. 근데 진짜 송정환 연출이 너무 잘한 게 이거를 아주 절묘하게 다 엮어놨어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들을. 그래서 그 레코드 그 회사에서 흉계가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도 느낌이 살짝 있고 그 타살인 건가 이런 느낌도 정확하게 거기서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해외 도피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약간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그 다음에 바다에 빠진 것도 맞는 것 같고. 그치. 막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썼다. 근데 이제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영화 얘기도 하셨지만 장미희 씨 나오는 영화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그냥 다 현실적인 어떤 그때 당시의 주변 상황들 예를 들어서 뭐 김우진이 유부남이야. 그러면 그 진짜 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걸 다 버렸어요.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네요. 그래서 무대 자체를 그냥 배로 설정을 딱 해놓고 죽기 몇 시간 전으로 딱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 위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윤심덕이랑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두 사람이 과연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추적하게 만드는 그 집중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것만 그냥 갑자기 딱 시작하자마자 죽는 걸로 그대로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로 가는 그 상황들이 그 죽으러 가는 그 상황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들만 보여주는 상황이라서 그게 뭐 격가지로 뭐 다른 이야기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로 흘러간 그 시점도 그것도 그게 맞긴 맞나?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모호하고 뭔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좀 이해가 가겠지 이러고 보는데 왜 끝나고도 찝찝한 작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니아분들이 이 작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게 이 모호함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닌가. 캐도 언제 봐도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 이게 보이는 거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듣게 되고 물론 이제 뭐 배우분들의 열연이라든가 이 뮤지컬 넘버의 어떤 그런 파워풀한 에너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대학로 배우분들이 너무 열연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너무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은 이 모호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파멸극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등장인물이 3명인 건 아시죠? 예.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윤심덕하고 김우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나머지 한 명이 누군지 아세요? 보이. 미스터리 맨. 미스터리 맨이죠. 아예 예. 아시는구나. 예. 보셔가지고. 그거까지 네, 기억이 보셨죠. 그거는 기억나지. 그거는 그 부분은 또 안 주무셨나 보네요. 아니 내가 잤다는 게 아니라 아니 농담입니다. 네네네. 오래돼가지고 진짜 그 음악이랑 그 배 무대도 그때 배 무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세부적인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지금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은 뭐 설명을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때는 1926년이죠. 그리고 이제 도쿄에서 조선 부산으로 한국의 부산으로 가는 그 배가 관부 연락선이라는 배가 있었는데 그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배였대요. 일본에서. 근데 거기에 도쿠주마루라는 맞나요?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이게 너무 일본말이라 일본어로 되어 있는 그런 용어도 나오거든요. 도쿠주마루 맞다. 맞죠. 도쿠주마루가 배 이름인 거예요. 무슨 무궁화호 뭐 이런 것처럼. 저도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배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맨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알 수 없는 어떤 남자가 나와서 그
지금 윤심덕의 음악을 쫙 틀면서 회한에 잠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지.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내 손아귀에 모든 게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뭐 추억을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장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액자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액자 구조로 갖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 배로 이제 향하는데 처음에 딱 시작이 되면은 그 우진이라는 김우진이라는 친구가 남아서 막 새벽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글쟁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글을 썼겠죠. 희곡도 쓰고 뭐 했겠는데 거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남기는 편지 같은 것들을 막 쓰는 거죠. 유서네 유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편지를 쓰면서 막 비관적인 음울한 그런 약간 글루미한 그런 내용들을 암시를 막 하다가 이제 과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과거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나왔던 그 알 수 없는 그 남자의 그 등장인물의 이름이 사내인데 사내랑 어떻게 만났는지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사내와 김우진이. 네. 예. 그 26년 전에, 그러니까 1921년인가 그쯤에 우진이가 사내를 처음 만났는데, 나 너랑 같은 학교 친구야, 막 이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깨발랄하게 나타나네. 깨발랄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반갑다 막 이러다가, 너 글 잘 쓰는구나, 나도 글 쓰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공동 집필을 해서 드라마를 하나 써보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비즈니스 확 그렇죠. 넘어가네. 비즈니스로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진이는 좀 얼떨결에 이렇게 너무 순진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그래 나도 뭐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드라마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 드라마를 쓰면서 이 그러니까 드라마가 아니라 희곡이죠. 그 희곡을 써서 고국 순회 공연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그 희곡의 이야기랑 윤심덕과 만나서 사랑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좀 묘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상의 이야기가 현실에도 실제로 그렇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주도하는 게 바로 사내입니다. 약간 근데 인간이 맞긴 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전지전능한 걸로 나오고, 그 사실은 그 지금 그 윤심덕을 소개시켜준 사람도 사내예요. 그러니까 희곡을, 너는 이런 희곡을 쓰면 좋을 거야. 여자는 가난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다 해줘요. 그럼 그걸 그대로 이제 쓰게 되는데, 우진이가 쓰면서도 막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이러고 쓰고 있는데 윤심덕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이제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근데 막 쓰다 보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내용이 너무 우울하니까 내가 이걸 좀 바꿔볼래, 해피엔딩으로.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내가. 결말을 바꿔? 이러면서 격분을 하고 우진이를 막 폭행을 하고 심지어 총을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죠. 지금 약간 어떤 작품이 떠오르냐면 펜레터의 히카루도 떠오르고, 맞아요. 그리고 그 스모크의 해초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쨌든 보면 이상의 어떤 서로 다른 자아, 맞아. 분열된 자. 분열된 자인데, 약간 이것도 그런 진짜 실제로 인간처럼 느껴지진 않고 굉장히 그 김우진의 숨겨진 예술적인 자아, 뭐 그런 걸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제 뭐 그냥 너무 나이스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또 다 구라였어요. 학력도 위조를 한 거고, 뭐 무슨 어려운 뭐 영어로 뭐 스타 이런 영어를 스펠링도 잘 모르고 막 이런 그런 게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진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랑 이제 결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버리고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합니다. 난 내 결말은 내가 쓸 거니까. 그러니까 저 바다에 쓴다. 그렇죠. 저 바다에 누워. 이거 아니야? 진짜 뭐 와, 하시는 옛날 거예요, 노래, 옛날 그 노래가 얘기. 왜 나오죠? 저 갑자기? 바다에 쓴다. 이거 맞죠? 네. 네. 바다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사내가 거기서 딱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끝내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결말은 내가 쓸 거야 이러면서 종이 그동안에 쓴 모든 그 희곡의 종이를 가지고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우진이가 어느 날 이제 자기 글을 열심히 또 쓰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를 소포가 도착이 계속됩니다. 근데 그게 시, 소설, 희곡 이런 거였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거기다가 우진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출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내가 보낸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처럼 또 우편물이 딱 도착하는데 그 안에 지금 이야기한 사회 찬미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파멸이지 파멸. 그렇죠. 파멸로 들어있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우진이 소름을 쫙 끼쳐하면서 난 여기서 벗어날 거야 그러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린 거고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나요? 이미 그거에 당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피를 한다고 하는 게 심덕이랑 우진이랑 배를 타는 거죠. 근데 그 관불락성 도쿠주마루에 탔는데 거기에 사내가 쫓아온 거죠. 그래서 쫓아와서 새벽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막 연구를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내 결말은 내가 정할 거야. 이걸 설명을 하고 그때 이제 그 내용까지 윤심덕이가 사내가 나쁜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 말 들어야 돼. 사내 얘기 듣지. 지금 여기 같이 배에 탔는데 걔 말 절대 듣지 마. 내 말을 들어. 가스라이팅. 너는 거기에 우린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랑 같이 하자는 대로 해라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심덕이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안 들었을까요? 심덕이? 네. 윤심덕이가. 네. 그러니까 우진이가 아니라 심덕이? 아니 그러니까 우진이가 그 사내 얘기를 듣지 말자.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덕이한테. 그거 안 들었겠지 뭐. 그럼 심덕이는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우진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저기 우진이 얘기한 황중현- 거잖아요. 지금 잠깐 나가서 그러니까 시원한 우진이. 물 좀 마시고 오세요. 우진이가 저 사내를 얘기 듣지 말고 그쵸. 내 얘기를 들으라고 했다고. 사내가 우진이가 아니라. 그쵸. 그랬더니 그러면 윤심덕이 우진이 얘기를 들었을까? 아니면 사내의 얘기를 들었을까? 몰라. 나는 우진이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음. 그래야 얘기가 될 것 같아. 파멸이 돼야 되잖아. 파멸이. 아니면 힘들 것 같아. 파멸로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진이한테는 이 사내라는 존재가 정말 너무 끊고 싶지만 못 끊을 수 끊는 없지. 중독 같은 어떤 이미,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아까 어떤 예술적인 영감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서는 이미 윤심덕과 바다에 빠져서 죽는 거로 설정이 다 되어 있고 죽어야 될 것만 같은 거야. 근데 그걸 벗어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원래 사내의 그 어떤 계획은 또 그건 아니었어요. 이 드라마에서는 그걸로 안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거 얘기해야 되나? 윤심덕에게 가서 꼬시죠. 그래서 사내가 하는 말이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돈 벌고 싶지? 그러니까 내가 모든 너의 생활을 보장을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가서 우진을 죽여. 이렇게 청부 살해하는 걸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러니까 보장해줄게 네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저걸 저 말을 흔들릴까? 그러니까 드라마가 그 이전에 어떤 사내와의 관계가 밀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저 말을 듣고 넘어가는 저게 좀 게다가 윤심덕도 돈 좀 많은 집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되게 독립적인 여성이고. 그래서 어쨌든 심덕의 입장에서는 사내는 우진이를 죽이고 내가 그 자리를 너에게 채워줄게 막 이러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 우진 입장에서는 걔 말 믿지 마. 너는 나랑 마지막을 같이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요거는 좀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이제 극이라고도 하고 메타 시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메타 시어터가 보면은 이제 드라마가 쭉 흘러가다가 연극의 어떤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메타 시어터로 확 들어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메타 시어터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진한테 막 총을 쏘고 그 윤심덕이가 살해를 하는 상황이 나와요. 실제 그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죠. 근데 관객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그치. 처음 보신 분들 사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음. 결말이 드디어 저렇게 나는구나. 이거는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둘이 갑판에서 둘이 만나서 우리가 속인 걸 알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게 실제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사내가 막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들이 어디 갔어? 막 쫓아오게 되고 쫓기다가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드라마 상으로 굳이 저거를 저렇게 스릴러로 꼭 해야 됐을까? 왜냐면은 둘의 어떤 러브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훅훅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만나자마자 키스하고 뭐 그다음 만나자마자 막 그 또 뭐 그 사내하고 또 막 그런 키스를 하고 자유분방한 윤심덕을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장면이 훅훅 들어가서
필요에 의해서 나오다가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그 사내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를 했다가 그걸 도피하려고 하는 두 사람의 결정.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배운 게 뭐냐면은 끝은 결말은 똑같더라도 과정을 다르게 하는 걸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느낌? 맞아. 그러니까 죽는 방식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작품이 아닌가. 근데 이거는 또 딴 얘기인데 두 분은 나의 죽음을 결정하고 싶으세요? 마지막을?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 헤어질 결심에서도 탕웨이 엄마가 나 죽여달라고 그랬잖아. 그 요즘에 그 뭐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이런 데서는 죽을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태어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죽는 순간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황종균님, 그래. 레드선. 네. 어떡하면 좋지?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아직 저기 황종균님은 젊으셔서 그래. 네, 죽음을 너무 생각은 가혹해져. 이 질문 너무 가혹하다. 네. 제가 제일 가까우니까. 그런 상상했어. 뭔가 제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어. 그럼 난 그때는 뭔가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내고 혼자 조용히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 아니실 것 같아요. 인스타에 다 불러. 다 불러. 네. 다 불러. 안녕하십니까, 황종규입니다. 그동안 여기서, 저의 채널을 사랑해줬던 여러분들께 네. 안타까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네. 저희 몇 월 며칠 이 장소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원래 이런 상상을 해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자르려면 자르세요. 근데 이건 진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희 아들이 18살이에요. 18살.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동갑내기가 암으로 죽었어요. 말씀하셨죠. 네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제가 그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식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수술을 몇 번 했는데 이제 자꾸 악화가 돼서 결국은 손을 쓸 수 없어서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 호스피스에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엄마와 둘이 있는 그 시간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교회 사람들한테 공유를 계속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찬양을 같이 부르고 이제 엄마가 이제 계속 쓰다듬어 주고 이제 노래해주고 이야기 계속 해주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친구가 거기 호스피스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이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받은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아들이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쩍 봤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죽는다는데 잘 모르겠어. 이게 뭐 진짜 죽는 건지.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뭐 할래? 뭐 기분이 어때? 이랬더니 뭐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 그냥 똑같지 뭐. 너무 평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얘기. 근데 그 뒤로 20일 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한테 이입을 시켜본 거죠. 만약에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혹은 우리 다 누군가 죽잖아요. 우리 목적지가 똑같잖아요. 우리는 모두. 근데 저희 어머님 이제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럼 내가 그때 뭐 할 수 있지? 속수무책인 거예요. 맞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시간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물론 이제 윤심덕과 우리 김우진도 있을 때 잘해라. 그러면서 둘이 뛰어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이 시간 이외에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은 미화되고 찬미의 대상으로 많은 예술 작품에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본인에게 닥쳐진 죽음이라면 그게 또 다를 거예요. 너무 참혹하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고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말입니다. 삶을 차라리
산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로 또 특히 젊으신 분들이 20대부 맞아요. 자살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여기 빠지지 말아야지 그런 이야기로 자꾸 하면 너무 우울하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스릴러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아까 이야기한 그 사내가 뭐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이게 대사가 굉장히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진이랑 희곡을 쓰자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절대 그만둘 수 없는 프로젝트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삶이라는 게 일단 태어나고 나면 그만둘 수 없는 프로젝트이고, 흘러가지.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을 누구나 맞이를 하잖아요.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는 누구나 다 하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내의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게 아주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의 질문을 좀 던지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사회참여 원곡 나오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잘 듣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요즘 이제 온라인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맞아. 네, 음악 한번 음악이라도 들어보고. 들어보면 그 가사를 좀 음미하시고 어. 잠시 여러분들 뭐 죽음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너무 이르긴 하지만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사회 찬미입니다. 네. 삶이 선물처럼 느껴지려면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맞습니다.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클리셰다. 감사합니다, 황조교님. 네. 클리셰. 네. 여기까지. 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